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자님한테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려서 오늘 강의를 라이브 스트리밍하고도 같이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공이 사회학하고요. 그다음에 정책을 전공을 했습니다. 정책 쪽에는 교육 정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두 영역에서 공부를 해야지 학위를 받는 데라, 그리고 97년부터는 울산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또 이렇게 그 전까지는 한 5, 6년까지는 조용히 살았는데요. 나라가 아주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이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도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문재인 정권이 이 국가 정체성 훼손과 그 복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해주신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먼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는 시기가 국내 대외 여건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크게 글로벌리스트하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신좌파, 이 구도가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세계화를 1차 세계화로 나눌 수 있고요. 2차 세계화로도 나눌 수 있는데 1차 세계화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2차 세계화에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1차 세계화 때 많은 부를 축적을 하고 파워를 형성한 그 글로벌리스트 그룹이, 그러니까 1차 세계화 때까지는 자유무역 시장에서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뭐 일장일단이 있는데, 2차 세계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이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글로벌리스트가 비약적으로 IT라든지 AI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빅테크라고 이야기하는 이쪽 그룹이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이 많이 성장을 했고,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측을 했었습니다.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고 중국 시장이 세계화되면은 좀 더 자유체제로 다 변화되지 않을 것인가. 제가 석사를 받을 무렵이 미시간 대학교에서 86년에서 88년인데 그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중국이 개방이 되면서 자유시장 경제로 들어오고 정치 체계도 권위주의 체계나 전체주의 체계에서 좀 어느 정도 자유와 바람이 불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군대 갔다 와서 91년에서 95년까지 위스콘신 대학의 메디슨에 있었는데, 그때도 근데 심상치 않다, 그런 이야기를 조금씩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학위 받을 무렵에서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자본을 축적하고 값싼 노동력으로 이렇게 하면서 전체주의 사회를 더 강화하게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97년 넘어가고 2000년 넘어가면서 이제는 이게 디지털 파시즘이라든지 좀 더 신기술을 이용해서 더욱더 전체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형태로 중국은 가고 자유체계로 들어오기는 좀 어렵다. 그랬을 때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이제 굉장히 협업체제였죠. 빅테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자본도 축적하고 또 신기술도 가지고 있고 미디어도 장악하면서 상당히 큰 기업과 세계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들은 중국에다가 이제 좀 약간 좋지 않은 일들을 시킨 거죠. 각 나라의 선거를 개입한다든지, 그리고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거래라든지, 그런 반면에 이제 중국 공산당은 이전서부터 세계를 제패한다는 전략, 도광양해죠. 이전부터 이제 위계적 질서의 평화 공존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그게 중국에 아주 오래전서부터 이렇게 중국이 지배하고 제후국이 있고 노예국이 있고 세계 질서를 지배했는데, 잠시 중국이 뒤떨어졌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로 잡는 것이 중국의 이제 궁극적인 목표이고, 그 전까지는 납작 엎드려서 힘을 축적하자. 그리고 이 세계가 이제 공조체제여서 이제 친중 글로벌리스트였는데, 어느새 지난 한 10년 정도 보면은 너무 중국의 힘이 커졌다. 그래서 탈중국이나 중국 디커플링, 차이나 디커플링 형태로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하고 약간 균열이 되면서 미중 관계에도 이런 구도에서 문재인 정권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을 드리면 친중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의 특징은 초거대 자본이고요. 중국은 붉은 자본이라고 그러죠. 0.1%에 있는 사람들이 인민들의 노예 노동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전 세계에서 빈부 차이가 가장 큰 나라가 어디라고 알고 계십니까? 중국이죠. 네, 중국이 가장, 보통 미국이라고 알고 있는데 중국이 빈부 차이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거기는 비리의 규모가 뭐 10조, 막 20조, 막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돈들이고, 그리고 공산당의 그 최고의 간부들이 기업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미국이나 서구 세계에다 재산을 축적해 놓는, 반면에 우이구르 사람들이나 티베트 사람들은 장기 적출도 당하고 대부분의 그 인민들은 노예 노동에 시달리고, 그런 혜택을 또 서구 사회에서 많이 받은 거죠. 우리가 값싼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에 중국의 아픔, 중국 인민들의 노예 노동에 의존해서 그랬는데, 중국이 이제는 거의 다 따라잡았고, 대표적으로 중국이 하고 있는 그러니까 초안전이라든지, 초안전은 한도가 없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세계 통일전선 전술, 그리고 세계 공산화 전략,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각 세계에 다 침투돼 있고,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공부는 한 2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걸 또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은 이지용 교수라고 계명대에 계신 분도 있고,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은 늘어진 현상들이 중국 공산당이 각 나라의 선거에 개입을 하고요. 또 그리고 글로벌리스트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합작품이 이제 팬데믹이죠. 그리고 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일이 새롭게 형성되는 전체주의는 나치라든지 이전에 뭐 공산주의 형태라기보다는 이 디지털 통제가 굉장히 강화하는, 중국에서는 금순공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인터넷상으로 완벽히 차단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완전히 감시한다. 그리고 이렇게 중국 유학생들도 뭐 어플이라든지 이런 무엇을 사용하고 있는지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중국 공산당은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못 보거든요. 인민들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CCTV도 2.4명당 하나씩 촘촘하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을 사용할 수 없죠. 중국에서는. 우리도 점점 이제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제 그런 추세로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단순히 여야, 국힘당, 그리고 민주당, 이런 사람들이, 그 당시 미래통합당이죠. 이런 사람들이 야합을 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증거 조작을 해서 대통령에서 권좌에서 끌어내렸다. 이런 거는 내부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국제 정세가 이미 공중 아니면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것. 2020년도에 미국에서 가장 큰 일이 있었는데요. 휴스톤에 있는 총영사관에 중국 스파이들을 다 잡아들이고 총영사관을 폐쇄시켰는데, 그때 멕시코하고 같이 시작을 해서 마약 거래까지 했었어요. 중국의 외교관들이. 그래서 대대적으로 체포를 했는데, 검색을 해보면 다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이렇게 천천히 지구전으로, 살라미 슬라이싱이라고 그러죠. 천천히 지구전으로 우리는 2004년도에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제학원이 서울 아카데미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설립이 됐고, 그 이후로 23개 대학에 뭐 연대, 한양대, 외대, 각 거점 대학에 다 공제학원이 들어있고, 그 사람들이 스파이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4년이면 상당히 긴 기간이죠. 지금이 2024년이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의 이렇게 흡수되는 속도, 그리고 초안전, 통일전선 전술, 대한민국의 속방화 전략, 이 부분이 상당히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속방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친중 종중 정부를 들어서고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가장 확대해서 성공의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게 밴쿠버 모델이라고 그러거든요. 밴쿠버에 있는 정치인들을 포섭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하프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드 파워는 공산혁명이나 전쟁을 통해서 중국 침투 전략을 하는 거고, 소프트 파워는 문화공정이죠. 문화침투. 그리고 샤프 파워는 돈과 여자로 매수를 하는데, 밴쿠버 모델이 그들이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밴쿠버에서 유력 정치인들을 많이 포섭을 하고, 그리고 부동산도 많이 했고, 그 성공을 모델로 호주 모델이라고 그래요. 시드니 모델이 있었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가장 없는 데가 이제 여기죠. 대한민국 바로 옆에 있고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가 이제 그 문재인 정권을 들어서게 한 배경에는 사드 배치 알고 계시죠? 제가 좀 너무 심한 얘기를 하나요? 다 알고 계신 너무 상식적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드 배치 뭐 이런 거를 기하로 이렇게 우리나라의 친중 정중 정권을 들어서게 하는 데 있어서 그 외부적인 요인은 중국이었고 중국 공산당이었고 내부적인 요인은 국내의 그 좌파 연합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민주노총, 전교조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대한민국 세력이 총 결집을 해서 광장민주주의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민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들은 이제 그 촛불이라고 그러죠. 촛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저도 파리학번이고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인지는 전 잘 알거든요. 그런 쪽에 있어서도 공부도 많이 했고 그 세력들과 내부에 있는 지금 현재 국힘당이죠. 전신 뭐 미통당 그 당시 신한국당인지 미통당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외에 있는 연합 세력에서 이제 탄핵을 한 거고 이후에 보면은 그 탄핵의 이유들이 실제로 증거 조작이나 실제로 탄핵 사유가 아니었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중국의 그 살라미 이전법 그리고 초안전 그리고 동북공정 그리고 통일전선 전술에 있어서 상당히 성공을 거뒀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 것이 문재인 정권이었습니다. 이 구도를 좀 보면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집권 당시 친중 글로벌리스트 그러니까 빅테크들하고 세계의 영향력 그러니까 글로벌리스트가 전부 나쁘다는 뜻도 아니고 한 그룹도 아니지만 중국과 결탁을 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팬데믹이나 선거에 개입하는 글로벌리스트 그리고 악역을 담당시키는 중국 공산당 이 밑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거고 공조체제로서 민주당과 국힘당이 이제 같은 세력이라고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민주당과 국힘당을 이렇게 좀 하나는 뭐 우파 하나는 좌파로 보고 막 이렇게 대립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거의 없고 친중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종중 세력이고 반대한민국 세력인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글로벌리스트 하수인이고 또 특히 중국 공산당의 하수인이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상당히 놀랄 일이 많이 생겼죠. 제가 있는 곳이라든지 경남이라든지 이런 데 구체적으로 어느 뭐라고 말씀을 안 드리지만 경찰청이나 시청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찰청에 왜 중국 공산당 그 100주년을 축하한다는 플랜카드를 달아놔야 하는지 그리고 경찰들이 왜 중국에 가서 연수를 중국 공산당 산하기구에 가서 연수를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에는 순수 민간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뭐 MOU를 체결해서 뭐 상해시하고 뭐 울산시하고 뭐 MOU를 체결해서 뭘 한다고 우리는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생각을 해서 그렇구나 그런데 어디 학자 뭐 협회라든지 어디 뭐 종교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그들의 통일전선 전선을 벗어날 수 없고요. 그들의 그 국가안전부, 그 다음에 통일전선 전선부,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 있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순수 민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식으로 다 순진하게 접근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피부적으로 국민들이 느낀 것은 여러분들 한 3년 정도를 팬데믹을 겪었죠. 완전히 통제를 받았죠.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 어디를 가느냐 그리고 백신은 11차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알고 계신가요? 11차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거를 구입을 하면 보통 일본 같은 경우는 제가 유학 시절에 이제 뭐 그 오사카 대학에 있는 교수하고도 아주 친하고 홍콩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하고 지금도 연락을 하고 지냅니다. 싱가포르에 있는 교수들하고 그때 동창들하고 지내는데 전화를 자주 하고 그리고 뭐 이메일도 하고 그러는데 몇 차까지 맞았냐 물어보니까 한 1, 2차? 일본 사람들은 1차에서 한 50%도 안 맞고 2차에서 거의 맞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3차까지는 거의 맞았다. 근데 우리 정부에서는 11차까지 샀다. 그런데 제약회사에서는 공식적으로다가 백신을 팔 때 리베이트를 반드시 우리는 받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자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한 건지 국힘당도 민주당도 그리고 백신 보관 기간이라는 게 문제가 없죠? 내용에 문제가 있으니까. 백신 보관 기간이 아무리 길어봤자 냉장 보관 뭐 이런 것이 6개월이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때 11차까지 샀으니까 벌써 2년이 지났죠. 그건 다 폐기했을 겁니다. 그 폐기한 건 어떻게 한 건지, 그 많은 자금들은 어떻게 한 건지, 이것이 단순히 저는 중국 공산당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글로벌리스트도 있고요. 글로벌 제약회사도 있을 테고, 문재인 정권도 문제가 있을 테고, 중국 공산당도 연결이 됐을 테고,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분명히 연결됐다고 추정합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국민들은 상당히 통제를 받죠. 일거수일투족 통제를 받고 행동에 제약이 있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런데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백신은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맞을 필요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11차까지 사놨는데 지금 저는 그래서 맞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식 활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랬더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밥 먹으러 가기도 힘들고. 우리가 막 놀리고 그랬죠. 프랑스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괜찮은 사람들, 독일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 않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들 왜 저러냐 막 그랬는데, 지금 마스크가 효과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들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 지난해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도 굉장히 과중해졌죠. 그리고 여러분들 공짜가 아닙니다. 재난지원금, 또 최근에는 25만 원 이러한 것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차분하게 어떻게 이걸 조달하고 나중에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느냐,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를,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그러니까 디지털 전체주의 또는 아니면 디지털 파시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 그러면 첫 번째는 유사 전체주의고요. 두 번째는 도둑 정치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된 게 아니라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제가 이런 일을 하지 않죠. 저는 정말 정치에 관심이 조금도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하는 걸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저는 정말 조용히 저를 알아보지 않고 저는 울산에서 조용히 제 연구실에서 그냥 있다가 정년퇴임 하는 게 제 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아직까지 이 문제가 점점 악화일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사 전체주의를 좀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이 이 제목은 뭐 문재인 정권의 국가 정체성 훼손이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제일 크겠죠. 첫 번째는 우리나라의 헌법 질서를 완전히, 헌법을 횡행화시켰죠. 헌법이 거의 지켜지지 않고 헌법 정신도 의미가 없어지고, 두 번째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아니라 뭐 인치나 전체주의 형태로 가는 거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국민의 정체성은 단군의 후손입니까? 아니면 순혈입니까? 무엇입니까? 몇천 년 만에 이승만 대통령과 그 우리나라에 했었던 지식인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1948년 우리나라 건국을 했는데, 제가 느끼는 건국 정신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땅에 몇천 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공산주의의 방해로부터 막아낸 것, 그리고 마지막은 제국주의를 극복한 것. 이것이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이 끝날 때까지 계속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건국 이전서부터, 그리고 지금 학생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한테 대한민국의 건국일이 언제냐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난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언제죠? 이래요. 좀 상해인가요? 이러면 우리나라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입니다.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 당시에 여자가 참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굉장히 발전이 잘 된 거고 아주 훌륭한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런 거인데 우리나라는 다른 한편에서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다른 형태의 체제를 옹호하고 다른 이념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죠.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개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정권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나 배경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크게 종중좌파가 있고요, 종북좌파가 있는데 한쪽은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려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근데 5대 민국 중에 하나인데 대한민국을 북한에 들어바치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지난 20, 30년 동안 말씀을 드린 세계 공산화 전략, 그리고 동북공정, 그리고 초안전, 이러한 모든 것을 구사해서 대부분의 좌파가 종중좌파로 변했습니다. 그것은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힘당 쪽에서 상당수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종중좌파가 되죠. 이들은 우리나라의 이권을 중국에 들어바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려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싸움을 뭐 여야의 싸움이라든지 좌우의 싸움이 아니라 종중좌파와 그러니까 반대한민국 세력이 돼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정말 놀랐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아시지 않습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에 수십 가지의 죄를 씌워서 그 증거를 조작을 했는데 올해 전부 무죄가 판결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사법부가 완전히 거의 좌파 판사한테, 종중좌파 판사들한테 장악돼 있는 상태인데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은 구속도 됐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는 누구를 이렇게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개인적으로 싫어하지도 않아요. 증오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누구를 그렇게 맹신하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그 수많은 증거를 조작을 하고 또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이 문제는 역사에서 어떻게 판단할 거며 지금 현재 그에 관여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일까요? 그것이 그 사법부 유린으로 나타났고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찰을 무력화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의대 개혁을 한다고 의대 증원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문화대혁명 때 그 이전에 의사 때려잡던 중국의 모습이 상당히 눈에 비칩니다. 제가 20대 24살에 유학을 가서 26살 때까지 석사를 했을 때 그때 이제 교수님들한테 막 배운 얘기가 그런 얘기를 배웠었는데 사회학 시간에 중국의 의사들을 갖다 다 부르주아라고 때려잡고 난 다음에 6개월 과정으로 다 전국으로 내보냈다. 사실입니다. 정말 막 의사들을 막 심하게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런데 그 6개월 훈련받은 의사들이 전국을 나갔는데 그 의사들이 얼마나 실력이 없겠습니까? 그 무슨 6개월의 의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국에서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서 병원에 잘못 가면은 큰일 나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수준의 그런 질이 낮은 병원과 중국 공산당 고위 간부가 다니는 아주 개방화된 민영화된 병원이 있습니다. 이원화되죠.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저는 공수처를 보면서 상당히 놀란 게 저거는 중국의 공안의 모습이고 검찰의 힘을 뺀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경찰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왜 중국하고 비슷해지지? 자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정말 경찰청에 지방경찰청 앞에 중국 공산당 100주년 그것을 축하합니다. 이게 나와서 전 놀랐어요. 왜? 대한민국 경찰청에 중국 공산당을 축하한다는 플랜카드를 달아야 하는지 곳곳에 관공서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언론은 이제 철저히 장악돼 있죠. 여러분들 지금 사실 유튜브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언론이 제대로 기능을 하면 이 유튜브가 뭐하러 필요하겠습니까? 언론에서 제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한 지금 말하는 전 세계에서 중국 공산당 문제라든지 아까 얘기한 글로벌리스트 문제라든지 또 부패 문제라든지 선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나라 언론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아주 전혀 다루고 있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맞다 안 맞다 음모론을 취급하기 이전에 우리나라 언론은
거의 장악됐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세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권위주의 시대에는 정권에서 눌렀다 그러면 지금 민주노통을 통해서 장악을 하고 그들이 부패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재인 정권은 부패 공동체, 그러니까 종중 매국 세력, 그다음 민노총, 전교조, 그리고 종북, 과거의 종북 출신들, 그리고 부패한 세력들이 연합체를 구성해서 문재인 정권을 구성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지난 5년을 상당히 고생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나이브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국힘당을 통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뭐 협치를 하고 그러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또 우리나라 선거 문제를 지적을 하고 우리나라 탄핵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선관위가 절대로 그 사람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나 시장으로 절대로 당선되게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정말로 뜻이 있어서 그 길을 가시려면 그런 말씀을 하지 마시든지 아니면 하면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여기서 싸워주시는 게 현명한 길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세뇌화 교육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제가 놀랬던 게 뭐냐면 제가 82학번인데요. 우리가 배웠던 역사 교육,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사회, 이런 국어, 이러한 모든 것과 지금 현재 청소년들이나 대학생이 알고 있는 역사는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로 배우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 학생들이 일선학교 교사들이거나 아니면 장학사들, 그리고 공무원들입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시청이나 이런 데 공무원들인데 그들이 이렇게 잘 알고 있죠. 교육과정이나 이러한 부분들에서 반대한민국적인 것, 그리고 이게 중국 공산당과 북한을 미화하고 남한은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과 학생들이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 나와서 우파 운동을 하거나 이 바로잡으려는 운동을 하는 사람이 연세가 많이 들은 사람들만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세뇌화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사고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세뇌화는 원래 사고 능력을 마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파괴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저는 종교는 없습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을 말하지 않고 왜곡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감성교육을 합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 국제적으로 데이터를 보면은, 지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학생들이 감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아니면 이성적으로 접근하느냐, 세계 거의 1, 2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감성적으로 접근한 게. 그러니까 대부분이 팩트를 보는 게 아니라 오피니언이고, 그리고 감성적 접근이 대부분이고, 그것이 아주 심각한 우려고, 거기에 역사 교육을 왜곡하고 사회과학 내역을 왜곡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재인 정권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권은 도둑 정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도둑 정치 하면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사회학 용어고 정치학 용어에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클랩터크라시라고 그러는데, 이게 토에 그게 있습니다. 액센트가 있는데, 고대에서부터 이렇게 정권을 차지해서, 권력을 차지해서 부패 공동체를 해서 임기 기간 동안에, 그리고 집권 기간 동안에 최대로 부를 축적하는 걸 클랩터크라시라고 그럽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에 수많은 게이트가 있었는데 검찰을 갖다 무력화시켜서 수사를 전혀 하지 못하게 했죠. 우리 한번 기억나는 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라임 생각나시죠? 옵티머스 생각나시죠? 가로등 전멸기 납품비리 생각나죠? 조국 펀드 생각을 나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셀 수 있는 게 60여 개가, 울산 하명수사 부정선거 그것도 있었죠. 그리고 청와대 개입, 이거 지금 수사가 됐나요? 되지 않았나요? 수사가 됐나요? 수사가 되지 않았죠. 각 부패 공동체별로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별로 어떤 사람이 핵심적인 사람인지도 조사를 다 해놨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벌써 2년이 지났지만 선거는 답보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도둑 정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검찰을 무력화시킬까요?
당연히 검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그 검찰을 이용을 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했고 뭐 문제가 있던 수사도 있었지만 이들이 집요하게 검찰을 갖다가 이렇게 공격을 해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모두 부패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선거 기간 동안에 자 보십시오.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그 선거 기간 동안에 누가 비리가 발견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서둘러서 끌어내렸죠. 아, 너 공천 취소한다. 내려와. 딱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악영향이 있다. 지금 어떻습니까? 피의자라든지 부패가 심한 사람이든지 정과가 심한 사람들이든지 이런 사람들 더욱더 공천을 하죠.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 깨끗한 사람 만나고 문재인 하나만 하면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문재인만 구속해라 이러지만 모조리 다 도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 생존을 위해서 버티는 겁니다. 자, 어디의 모습입니까? 거기가. 어느 당의 모습입니까? 민주당의 모습이죠. 그리고 국힘당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 백현동, 대장동 이랬을 때 야당만, 민주당만 연관이 돼 있던가요? 정관계, 그리고 뭐 사법부, 여야 다 물려 있죠. 그게 뭐 한두 개겠습니까? 물론 민주당이 아주 집중적으로 심하죠. 이렇게 부패 카르텔을 형성하는 거를 클랩토크라시라고 그럽니다. 결국 방탄국회라는 말도 아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떼두둑 사회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언론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을 하면 되는데 언론조차도 먹이 생태계의 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사실을 말씀을 드리니까 가슴이 좀 아프시죠? 네, 뭐 거부하기도 그렇고, 뭐 맞다고 그러기도 그렇고, 그러시죠? 그리고 그 대중선동 이런 것을 보면은 좀 어떤 자괴감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막 조국을 수호한다, 뭐 조국 수호대를 만들었으니까 뭘 왜 수호하냐 내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뭘 수호하냐? 입시 비리를 수호하겠다는 거냐? 아니 그 울산 부정선거 비리를 생각하냐? 아니면 가로등 전멸기 그 납품 비리를 수호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동생이 2억 받고서 교사 채용한 걸 수호하냐? 왜 수호하냐 이거예요. 수호할 때는 무슨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요즘 사회에는 무슨 팬덤 정치도 아니고 무슨 광신 정치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하고 반대인 사람은 무조건 욕하고 제가 이제 가끔 가다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이나 이런 사람을 비판을 하면 나보고 좌파냐고 그래요. 너 주사파냐 이래요. 그러니까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진영에 갇혀서 상당히 감성적 접근을 하는 걸 넘어서 이거는 이제 약간 벌이라든지 개미가 무슨 페로몬이나 이런 거에 무슨 이렇게 쏘여가지고 정신을 잃고 한 곳으로 전부 가고 있나 이런 정도로 다 유사 전체주의하고 디지털 파시즘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인가 이런 생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현재는 중국을 가지 못하는데요. 이전에 몇십 년 전에는 중국을 갔는데 중국에 가가지고 강도가 있거나 누가 나쁜 짓을 해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도와줘봤자 나만 손해고 이전에 수천만 명이 죽었고 수백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정의를 위해서 싸운다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같은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치 파괴가 됐고 자유민주주의가 횡행화돼 있고 상권 분립이 의미가 없죠. 그리고 부패 공동체 클랩토크러시한테 완전히 장악됐죠. 그리고 종북 종중 세력이 기득권화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부패 먹이사슬이 공고화됐고요. 그 아이들은 좌파 세뇌화 교육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들 제도권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이제는 아웃사이더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사회가 된 거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야기를 그냥 5분에서 뭐 10분 사이로 제가 하고 싶은 건 구태의연한 것 같지만 첫 번째는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념 정립과 그 다음에 체제를 갖다 회복하는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구태의연하고 나는 싸우기 싫어 그냥 그럼 그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싸우기 싫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투쟁하기 싫고 좌파한테 어느 정도 굴복하고 싶고 나도 진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민을 가든 방법이 하나 있고 그냥 좌파의 노예로 살면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엄밀히 말해서 좌파가 아니고요 종중좌파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중국 공산당한테 이권을 들어 바치는 것이 목표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같은 좌파 내에서도 한심한 좌파죠. 여러분, 베트남 같은 좌파는 어떻습니까? 아주 자존심도 강하고 중국에 대해서도 아주 반중국이면서도 아주 잘하고 있죠. 나름대로 뭐 아주 잘한다. 근데 우리나라 좌파는 왜 이렇게 나라를 들어 바치는 것이 전통인지 모르겠어요. 이전에도 그랬잖아요. 조선 사회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 위계적 질서에 중국에 있고 우리는 소중하고, 지금은 마찬가지죠. 중국이 있고 우리는 들어 바치는 거고 거기에서 이익을 나누는 거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굴복해서 살지 않으려면은요, 자유민주주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촛불은 인민민주주의고 광장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도 아니고 법에 의한 지배도 아니고 공화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인민민주주의를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로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의 건국 정신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전에 그 박용효, 김옥균, 서재필, 이승만 이런 사람들에서 이론화 작업이 돼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그것이 갑신정변에 반영하려다 안 됐고 나중에 갑오경장에 반영을 했고 그게 안 돼서 계속 있다가 결과적으로는 1948년 대한민국이 건국하면서 이 정신을 넣은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것은 법의 지배고 공화제가 일어나는 거고 인민이나 광장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여러분, 국민이 모조리 옳다 이런 말은 그 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모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인민이 옳은가요? 여러분, 지금 나가서 휘발유 값을 반으로 내릴까요? 그럼 찬성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제가 울산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공짜로 하면 좋을까요? 안 하면 어떤 게 더 많을까요? 국민이 무조건 옳은가요? 그래서 대의민주주의가 있는 거고 법치가 있는 거고 공화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다른 것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청중들한테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체제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민족이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리고 북한에 흡수된다고 그러면 체제를 버리고 우리 민족끼리 할 자신 있습니까? 정말 자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과 북한은 그러면 김정은은 우리 민족끼리를 하면 자기 체제를 버리고 자유민주주의에 흡수될 자신 있나요? 그 사람은? 그럴 생각 조금도 없죠. 그런데 왜 민족을 강조하는 건지 아십니까? 그게 통일전선 전술입니다.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것은 수만 가지로 갈라나와서 우리 민족끼리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 정체성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 남자, 여자성만 있는 게 아니라 젠더가 40몇 가지가 있고 500몇 가지가 있고 트랜스젠더도 좋고 저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 인권 중요한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그러면 네 딸 샤워실에다가 트랜스젠더 집어넣으니까 괜찮겠느냐? 그럼 그건 안 되죠. 그거는 안 되면서 제자들은 된단 말이에요. 트랜스젠더가 목욕탕에 들어와도 마찬가지로 나는 우리 민족끼리고 나는 절대로 우리 애들은 미국이나 유럽에 갖다 놓지만 해내야 되는 애들은 우리 민족끼리로 절여서 살아라는 거죠. 이 부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고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 수구 꼴통이라고 그러면 나 수구 꼴통이야. 맞아. 보수가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보수가 정말 사랑스럽고 보수가 정말 좋은 것이라는 걸 알게 해야 됩니다. 보수가 왜 좋은지 한국의 보수주의를 다 정립해야 되는데 한국의 보수주의는요. 자, 제가 우리나라를 진보와 보수로 나눈 거를 상당히 좀 받아들이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진보가 리버럴리즘입니까? 우리나라 진보가 리버럴리즘입니까? 아니죠. 전체주의죠. 우리나라의 리버럴리즘은 보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는 우리나라가 보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시면 박용원과 쓴 건백서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갑오경장의 그 개혁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재필과 이승만 대통령의 책을 읽어보시면 대한민국의 건국정신을 보면 대한민국의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왜 젊은이들이 이 보수를 안 좋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그동안 너무 희생 정신이 없었어요.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그리고 삼국시대만 해서도 그 귀족들이 전쟁에서 죽었죠. 전쟁에서 죽은 왕이 많이 있었죠. 있지 않았습니까?
조선시대에 전쟁터에서 죽은 왕이 있습니까? 그러면 선비 중에서 전쟁터에 죽은 사람 있었습니까? 전부 도망갔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희생정신 하지 않으면 아무도 따라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죽겠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국민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따라오는 겁니다. 니들이 나가서 싸우면 나 나중에 있다가 구경하다가 나 한 자리 할게. 그럼 그 사람을 좋아하겠습니까? 인간으로 생각을 안 하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보수는 정말 두 번째 덕목으로 다 반성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수는요, 옛날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보수가 아니라 선조들부터 계속 내려왔던 소중한 가치들을 지키는 것이 보수입니다. 가치를 지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왜 유럽에서 아직도 라틴어를 배우는지 아십니까? 라틴어는 뭐 이탈리아 쪽이고 고온데 그걸 왜 배우냐면요, 각급 학교에서 배웁니다. 유럽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리스 로마 언어를 알아야 되고 로마 언어를 알고 원전으로 읽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가르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문과 출신인 분, 저는 이과 출신입니다. 미적분 졸업하고 사용하십니까? 안 하시죠. 근데 배우죠. 왜냐하면 인류가 남겨놓은 겁니다. 여러분 유행가가 좋으십니까? 클래식이 좋으십니까? it depends on이죠. 그렇지만 계속 있어 보면은 클래식이 훨씬 좋죠. 마음을 움직이고. 왜 그렇습니까? 몇백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것서 검증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키는 게 보수입니다. 아까 자기 희생정신,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고를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사고력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정말 생각하기 싫어해요. 제가 책을 쓴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책을 쓰지 말고 유튜브를 해라 이러더라고요. 그 유튜브도 1분 이상 하지 마라 이런다. 왜냐하면 10초나 20초를 해야지 듣는다. 왜냐하면 유튜브라는 게 이렇게 하면 맨날 배신할 수 있다. 밑에 쭉 나오잖아. 그러니까 5초 단위로 배신을 한대요. 1초, 2초만 지겨우면 바로 배신하고 바로 배신한대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고 감각만 찾는다. 그런데 정말 교육 쪽에서 잘못된 게 막 이런 걸 번쩍번쩍 달아놓고 뭐 시설을 잘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잘하는 것은 받아쓰기 하고요. 암송하고 그런 거. 제가 희문고등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숙제가 뭐냐면 애니멀 파암을 여름방학 때 외워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난 영어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대학교 졸업하고서 토플 시험을 봤는데 거의 만점 가까이 나오고 내 동기들 다 그렇습니다. 번쩍번쩍 뭘 달고 막 이러고 뭐 만세를 부르고 태어나지 말아야 될 나라고 이러면은 사고력이 마비가 되는 거죠. 사람은 어렵게 공부를 하고 생각을 하는 속에서 이 나라도 생각을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젊은 세대들한테 내가 대신 싸워줄게. 광화문에서 강남역에서 니들은 공부만 해. 너는 의사니까 공부만 해. 이렇게 잘못 키웠던 것 같습니다. 네 아빠가 나가서 죽을 테니까 너도 같이 죽자. 이 나라가 없어지는데 뭐가 문제냐.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우리나라의 전통성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의 여기 한반도의 정통성은 북이 가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누가 적자입니까? 대한민국이죠. 1948년 8월 15일 그 합의가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애썼고 지금 다 왔습니다. 그런데 북에 들어바치는 게 아니라 결국 그들은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중국 공산당한테 대한민국을 들어바치는 걸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좌파, 우파, 뭐 종중좌파 이런 걸 떠나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정말 살리기 줬으면 정말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왜 아카데믹하게 진행을 하지 않느냐 그러면 제가 전공이 정책입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 하면 훨씬 더 심도 있게 아카데믹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필요한 거는 그 부분보다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무언가 해야 합니다. 그럴 때라고 생각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